트럼프가 대놓고 다카이치는 현명한 지도자라며 공개 지지를 보내는데 이게 단순히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걸 미국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축제 분위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아베도 못했던 평화헌법 개정을 실현할 무소불위의 힘을 얻었거든요. 이제 일본 헌법에서 전장 포기라는 글자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일본은 이제 자위대라는 이름 대신 당당하게 군대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총 만든 게 아니라 남의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되찾아오겠다는 건데 사실상 80년 만에 군사 강국 부활 선언이죠. 더 무서운 건 트럼프의 태도예요. 한국한테는 관세 25%더 내놔라며 돈으로 압박하면서 일본한테는 안보 파트너로 최고다라며 등을 두드려주고 있거든요. 완전 대놓고 차별 대우를 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관계는 그야말로 찰떡궁합 그 자체예요.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동아시아의 경찰로 세우려 하고 일본은 그 기회를 틈타 무장금지의 빗장을 완전히 풀고 있죠. 일본은 벌써 살상무기 수출 규제부터 풀고 있어요. 일본산 미사일과 탱크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죽음의 비즈니스가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계획까지 세워뒀거든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다카이치의 발언에 중국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어가며 분노하고 있어요. 중일 갈등이 폭발 직전인데 일본은 미국 100만 믿고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는 일본 땅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핵공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핵은 안 된다던 일본의 원칙이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찰떡공조 아래에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예요.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사력을 키우는데 우리는 관세 폭탄 막내라 정신이 없거든요.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일본에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드럼도 치고 셔틀 외교도 하겠다며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독도 행사엔 장관 보낼 거다, 한국 눈치 안 본다며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트럼프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돈 더 받아낼 무역 상대일 뿐이고 일본은 함께 싸울 든든한 형님 대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온도차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가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우리 몫이 되겠죠. 트럼프는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다카이치가 다음 달 백악관에 가져갈 선물 보따리 덕분에 일본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텐데 우리는 줄 선물이 관세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 일본이 진짜로 헌법을 고쳐서 교전권을 갖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는 시나리오도 더 이상 소설이 아니게 돼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물류 대란과 수출 통제는 우리 지갑을 직격할 거예요. 일본을 때리려는 중국의 보복이 우리 공급망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미 투자법 처리를 미루다가 트럼프의 눈밖에 났어요. 일본은 찰떡궁합인데 우리는 미운 털이 박힌 상태니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전쟁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어요. 돈 냄새와 화약 냄새가 동시에 나는 이 위험한 변화 속에서 미국은 철저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다카이치의 일본은 과거보다 더 강경하고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이 두 거물이 손을 잡고 동북아의 판을 휘두는 사이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일본이 다시 총칼을 드는 걸 미국이 응원하는 이 황당한 현실, 이게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우리 집값, 물가, 그리고 미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매서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한때 10억 원을 호가하던 상가가 딱 4억으로 폭락했는데도 안 팔려요 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대요. 10%나 20%가 아니라 무려 60%나 빠졌는데 말이죠.
1분이 아니라 진짜 하룻밤새 지역 경제가 통째로 얼어붙은 셈이에요. 이번 CES에서 하이닉스가 보여준 혁신과는 정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겨울의 상징이었던 스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몰락 이야기인데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먼저 이번 사태의 주인공, 아니 비운의 현장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수도권 최대 규모였던 포천 베어스타운이에요. 지금 이곳은 문을 닫은 채 잡초만 무성한 유령 스키장이 됐어요.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해요. 전성기 때 686만 명에 달했던 전국 스키장 이용객이 지금은 435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부동산 가치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주변 상가 100개 중 80%가 폐업했고 겨울 한철 벌어 1년을 먹고 살던 상권 매출이 70%나 급감했죠. 과거엔 스키장이 콘도 회원권을 팔기 위한 최고의 미끼였는데 이제는 시설이 낡아도 고칠 돈조차 없는 콘크리트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스키장이 망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레저 지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 레저 시장의 키워드는 가성비와 실속이에요. 예전엔 나 스키 타러 가, 나 골프 쳐 하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고물가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드는 고비용 레저 인구는 확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그 인구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마이크로 레저예요. 요즘 길거리에 러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운동화 하나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러닝이나 등산, 테니스 같은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인구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어요. 반면 왕복 4시간 운전하고 1시간 대기해서 고작 몇 분 내려오는 스키는 효율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최악의 가성비로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무거운 레저에서 가벼운 레저로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특히 Z세대에게 스키는 이제 노땅 문화예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첫째, 너무 비싸요. 4인 가족이 하루 즐기는데 100만 원이면 그 돈으로 따뜻한 실내에서 호캉스를 가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이죠. 둘째, SNS 근성이 안 살아요. 사진이 안 예쁘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두꺼운 스키복에 헬멧까지 쓰고 땀 흘리는 모습보다는 예쁜 카페나 오마카세에서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훨씬 반응이 좋거든요.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국내 스키장 갈 바에는 홋카이도로 원정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입지는 좁아졌어요. 기술로 치면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이 된 셈이에요.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벽까지 나타났어요. 최근 강원도 기온이 너무 올라서 스키장의 90%를 인공눈에 의존하는데 영상권 날씨에는 눈을 뿌리자마자 물이 돼버려요. 제설 비용은 폭등하는데 운영 일수는 10년 전보다 30%나 줄어들었죠. 자연까지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우울하시죠? 하지만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소식이 하나 터졌어요. 바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들려온 감동적인 소식이에요. 우리 스노우보드 대표팀의 마령 37세 김상겸 선수가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김상겸 선수의 여정은 눈물겨워요. 국내에 실업팀이 없어서 비시즌에는 일용직 노동까지 하면서 훈련비를 벌었대요. 스키 산업이 무너지고 인프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특히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이탈리아 선수를 꺾었을 때 전 세계가 이변 중에 이변이라며 경악했어요.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경험과 노련미로 당당히 결승까지 진출했죠. 이건 마치 하이닉스가 한계를 극복하고 16단 HBM을 성공시킨 것처럼 개인의 집념이 만든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번 2026 시즌 소식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화려했던 시스템은 시대의 흐름과 기후위기 앞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개인의 열정은 결코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은 계륵이 되고 있지만 김상겸 선수의 메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광하던 레저의 형태는 바뀌겠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도전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스키공화국의 몰락과 김상겸의 기적,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20년 만에 의대 정원이 다시 늘어납니다. 정부는 5년간 3,342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선 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첫 해엔 490명, 2028년부터는 613명, 2030년부터는 813명이 추가되는데요.
연평균 668명씩 5년간 총 3,342명이 증원됩니다. 의대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18년간 동결됐죠. 지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20년 만에 다시 증원이 결정된 겁니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됩니다.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데요. 학생들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뒀습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는 30%, 50명 미만은 1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사립대는 각각 20%와 30%로 제한됩니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가 문을 엽니다. 각각 100명씩 선발하는데요. 공공의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지역의대는 6년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24학번과 25학번 중 1,586명이 휴학 중입니다. 서울 제외 32개 대학만 따지면 약 1,495명인데요. 이들이 2026년과 2027년에 절반씩 복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2027학년도 재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증원 없이도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123명 초과합니다. 유급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학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대는 매 학년 10% 내외의 학생이 유급되는데요. 증원이 많은 대학에선 유급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협은 2027년 재적생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교수 확보도 문제입니다. 국립대가 보고한 전임교수 증원은 대부분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바꾼 경우라는데요. 실제 교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2,000명 증원 추진 당시 지방대 교수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서울 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대학으로 이탈했습니다. 교수협은 교원, 시설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 수용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해 80%만 늘리고 이후 확대하는 방식인데요. 의료계는 이마저도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대학별 세부 정원은 4월 중 확정됩니다.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요. 교육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년 만의 증원이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계와 논의를 거쳐 도출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교육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대 증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교육의 질입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지역 의료는 정말 살아날지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류층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2026년 1월 30일 미 법무부가 무려 300만 건에 달하는 앱스타인 파일을 추가로 전격 공개했거든요. 전직 대통령부터 천재 과학자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거물들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이 살생부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길래 이 난리일까요? 그는 대학 중퇴학력으로 월스트리트에 입성해 헤지펀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재력 뒤에는 어린 소녀들을 사냥해 권력자들에게 상납하는 추악한 성착취 제국이 숨어 있었죠. 앱스타인은 자신의 개인 소유 섬인 버진 아일랜드를 범죄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소아성의 섬이라 부르는데 전용기인 롤리타 익스프레스에 미성년자들을 태워날랐죠.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엘리트들은 그 섬에서 앱스타인이 쳐놓은 덫에 발을 들였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2005년 14세 소녀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당시 확인된 피해 소녀만 36명이었는데 놀랍게도 2008년 앱스타인은 고작 13개월 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요. 이 말도 안 되는 특혜 뒤에는 그의 미친 인맥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6일은 자기 사무실로 출근하는 황당한 생활을 즐겼거든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악의 사례였죠. 하지만 진실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2019년 7월 6일 FBI 요원들이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며 2차 체포가 이루어졌죠.
금고 안에서는 수많은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매매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번엔 종신형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던 앱스타인이 2019년 8월 10일 구치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돼요.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하필 그날 CCTV가 고장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음모론이 폭발했어요. 입을 열면 다칠 거물들이 입막음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앱스타인은 죽었지만 그의 조력자이자 소녀 공급책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이 잡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요. 맥스웰은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최근 자신의 사면을 조건으로 앱스타인과 엮인 거물 100명의 실명을 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2024년 1월 공개된 943쪽의 문건은 그야말로 핵폭탄이었어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는 증언부터 그와 수차례 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낱낱이 담겼거든요. 클린턴은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타고 전 세기를 누볐던 핵심 인물로 지목됐죠. 영국 왕실도 비상이 걸렸어요. 앤드류 왕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이미 공직을 박탈당했는데 이번에 바닥에 누운 여성 위로 엎드려 있는 사진까지 공개됐거든요. 결국 찰스 3세 국왕에 의해 모든 직함이 뺏기고 왕실 거처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어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수명 분야의 대가인 피터 아티아 박사의 이름이 기록에 1700번이나 등장했거든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던 석학이 아동 성범죄자와 수천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IT 공룡 빌 게이츠도 이 굴레를 피하지 못했어요. 앱스타인의 기록에는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과의 관계 후 성병에 걸려 비밀리에 약을 구했다는 치부까지 담겨있죠. 앱스타인이 이 정보를 빌미로 게이츠를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선가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파일에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최소 7번 넘게 탔던 기록이 확인됐거든요. 2024년 대선 기간에는 당선되면 파일을 다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2025년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압박에 나섰어요. 노르웨이 왕실의 메테마리 왕세비는 앱스타인을 스위트하트라 부르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들통났어요. 심지어 15세 아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추천했다는 내용까지 폭로됐죠. 이제 이 스캔들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유럽 왕실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곳들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주요 주류 언론들이죠.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매체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광고주가 엮인 대목에서는 보도를 자제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체리피킹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이 입을 닫자 시민들은 SNS로 모여들었어요. X를 통해 비행 기록과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있죠. 기존 언론 역시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라는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정보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추가로 공개된 300만 건의 수사 기록은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에요. 앱스타인이 러시아 간첩과 연루됐다는 의혹부터 유력 인사들을 협박하기 위해 만든 콤프로마트, 즉 약점 파일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과거의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피자게이트 같은 의혹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엘리트층이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성을 착취해왔다는 공포스러운 진실이 서구 사회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하고 있는 셈이죠. 2025년 하원을 통과한 파일 공개 강제 법안 덕분에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굴러가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완전히 해체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은폐 시도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세력이 여전히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만약 다음 달부터 월급이 30% 깎인다면 그래도 이 핸들 계속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택배 터미널에서 혹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기사님들, 요즘 뉴스에서 근로자 추정제라는 말 많이 들리실 겁니다. 정부가 오는 5월 입법을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며 내놓은 카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해준다는데 왜 정작 당사자인 택배 배달업계에서는 환호성이 아니라 비명이 터져 나올까요? 심지어 현장의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날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제3자의 눈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복잡한 법리학이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입증 책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사님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저 근로자 맞아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떼고 증거를 모아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엔 참 힘들었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판이 180도 뒤집힙니다.
일단 나라에서 특수고용직분들을 근로자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람은 근로자 아닌데요? 개인 사장님인데요?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회사가 직접 증거를 가져와서 증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퇴직금도 받고 4대 보험도 되고 해고 걱정도 없고 약 87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료들이 이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베테랑 택배 기사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실까요? 여기 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버는 베테랑 기사님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되지만 내가 땀 흘린 만큼 가져간다는 자부심, 그리고 가족들을 건사한다는 책임감으로 핸들을 잡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룰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이나 성수기에 밤을 새워서라도 다 배송하고 그만큼 고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되면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52시간 찼으니까 이제 퇴근하세요. 더 일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한 기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근로자로 묶여서 52시간만 일하면 내 수입은 30%는 줄어든다. 그러면 굳이 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상상해보세요. 구역의 물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 됐으니 어플 끄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 물량 처리는 어떻게 하며 줄어든 지갑은 누가 채워줍니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수입을 깎고 일할 자유를 뺏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일까요?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의 경우 보통 배민 하나만 켜놓고 일하지 않으시죠? 쿠팡이츠, 요기요, 지역 대행사 두세 개 M을 동시에 켜놓고 콜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분의 진짜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퇴직금 받으려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하죠? 플랫폼들은 서로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미루겠죠. 결국 플랫폼들은 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전속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콜만 받아라, 딴 거 켜지 마라.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콜을 골라봤던 프리랜서의 장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주는 입장인 대리점이나 식당 사장님들도 비상입니다. 기사 한 명당 퇴직금, 보험료로 연간 500만 원 이상 더 든다고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가 넘는 큰 돈입니다. 이 비용 사장님들이 다 감당할까요? 아니요. 결국 배달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음식값이 오를 겁니다. 소비자는 비싸서 주문을 줄이고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고용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나라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이번 정책의 롤모델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한번 볼까요? 2020년 야심차게 비슷한 법 AB5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악가, 통번역가 등 전문직들이 반발해서 예외가 줄줄이 생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거쳐서 앱 기반 기사들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상 누더기법이 된 거죠.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스페인은 기사들을 강제로 직고용하게 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업을 접고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법이 지켜준 건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이었던 셈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4대 보험 다 들어주는 정규직 라이더 자회사인 딜리버리랜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비용을 감당 못했고 정작 기사님들은 내 맘대로 일하고 더 버는 게 낫다 하며 프리랜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탁상 행정이 놓치고 있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가짜 3.3으로 불리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겐 이 법은 분명 필요한 동아줄일 순 있습니다. 그 취지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일하고 능력껏 벌고 싶은 많은 분들에겐 이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만 근무 시간과 수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껏, 내 시간 쪽에서 마음껏 버는 사장님입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솔직한 상황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3사가 중계에서 통째로 빠지면서 역대급으로 조용한 올림픽이 되어버렸어요. 시청률은 1%대로 주저앉았고 국민 10명 중 상당수가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올림픽 하면 KBS, MBC, SBS 채널만 돌리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JTBC가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중계권을 싹쓸이하며 단독 중계에 나섰어요. 지상파 3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돈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 합의가 깨져버린 게 화근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TV를 켜도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유료 방송을 안 보는 어르신들은 왜 TV에서 올림픽을 안 해주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돈 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는 셈이에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올림픽 열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볼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해요. 과거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응원하던 국가적 이벤트였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만 찾아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방송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가장 큰 피해는 묵묵히 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컬링 국가대표 선영석조는 경기도 중 정전이 되고 심판이 강제로 경기를 종료시키는 황당한 오심을 당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나라가 뒤집혔을 일인데 지금은 독점 중계 여파로 이런 뉴스조차 조용히 묻히고 있어요. 심판이 남은 엔드가 있는데도 그만해라라고 종용했다는 소식에 해외 언론도 당황할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중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국민적 분노가 모일 통로 자체가 차단된 느낌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내줄 여론의 힘이 예전만 못한 게 현실이죠.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도 한숨만 내쉬며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치킨집이나 호프집 사장님들은 올림픽인지도 몰랐다는 손님들 반응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고요. 8시간 시차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야식 주문이나 단체 응원 문화가 아예 실종된 수준이에요.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닫혔는데 올림픽이라는 즐길거리마저 멀어지니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어요. 대형마트나 유통업계도 이번엔 올림픽 마케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과거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의 북적거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방통위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부랴부랴 법 개정을 준비하고 나섰어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경기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지상파에서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시장 논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짜로 볼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스포츠를 지키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중계권료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민간 방송사의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JTBC 입장에서도 수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걸 무조건 나눠야 한다면 수익성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결국 돈의 논리와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요즘은 OTT나 유튜브로 짧게 끊어보는 문화가 대세라 지상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림픽은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런 사회적 연대감이 사라지고 각자 도생식 미디어 소비만 남는 게 옳은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해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 중계 리스트에 지정해두고 있어요. 유료 채널이 중계권을 사더라도 공영방송과 반드시 병행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둔 국가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이제야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아쉬움이 커라. 당장 내일 열리는 주요 경기들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 앱을 깔거나 유료 채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대 자본이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면서 생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인 셈이에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앞으로의 중계권 시장에 큰 정종을 올릴 것으로 보여요. 독점에서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니 광고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거든요.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나 중계를 못한 지상파 모두가 패자가 된 기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올림픽 경기를 어디서 어떻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마 하이라이트 영상만 짧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예 결과만 기사로 접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국가대표팀의 활약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으니 축제 분위기가 전혀 살지 않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죠. 앞으로 2032년까지 주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이 이미 독점 계약된 상태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월드컵 때도 우리는 TV 앞에서 채널만 돌릴지 몰라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시청의 불평등을 가져온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정부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어 부처 간 흩어진 행정체계를 합치고 중계권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선수들의 열정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관심 없는 올림픽에서 고군분투하는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그 경기를 보는 권리조차 공정하지 않다면 큰 문제죠. 정보 접근성이 곧 권력이 된 세상에서 최소한의 스포츠 복지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시장의 자유와 보편적 시청권, 그 사이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할 시점이에요. 텅 빈 호프집 사장님의 한숨과 오심에 눈물 흘린 선수의 억울함이 이번 올림픽의 슬픈 자화상이 됐네요. 조용히 막을 내릴 이번 대회를 보며 우리는 미디어 공공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만 해요. 단순히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 조각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은 올림픽 중계를 위해 유료 결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국가적 행사란만 무조건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사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유례없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어요. 확정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소식에 법 쪽에는 지금 그야말로 폭풍 전야예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재판소원이에요.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라는 찬성과 끝없는 소송지옥의 시작이라는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판결의 마침표가 사라진다는 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당은 사법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반면 대법원은 헌법 개정 없이 법만 바꾸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전례 없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죠.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재판소원 도입 시 5년간 최대 187억 원의 나랏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어요. 독일처럼 도입해도 인용률이 0%대에 그쳐 실효성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될 거란 우려도 크죠.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세금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는 법안도 세트로 묶여 통과됐어요. 여당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대통령이 임기 중 대량으로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야당은 이번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방패가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재로 끌고 가 시간을 벌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주장이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체계라는 큰 판을 흔들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요. 여기에 법 왜곡죄까지 더해지며 갈등은 정점을 치닫고 있는데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정권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죠. 법무부 역시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하급심 우수 인력이 대법원으로 쏠리면서 정작 일반 국민이 받는 1, 2심 재판의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죠. 현장의 목소리는 이토록 복잡해요. 지금 국회 법사위는 그야말로 전쟁터인데 여당은 타협은 없다며 밀어붙이고 야당은 군사작전 같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시간표대로라면 우리가 알던 사법 시스템은 이달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과의 서열 다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 국민은 대체 누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까요? 사법부의 권력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역사의 변곡점이에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까지 겹치면서 사법 개편의 판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을 언급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이죠.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될지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지 의견이 갈려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누가 사법 권력의 최종 열쇠를 쥐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수술해야 한다고 보고 야당은 권력이 사법부를 삼키려 한다고 경고하죠. 각자의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는데 기업 간 분쟁이 사심제로 넘어가면 경영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헌재 결정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흐름도 법의 안정성 위에서 움직이는 법이죠. 만약 여러분이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재판 소원을 내서 확정이 안 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권리 위에 잠자주 않는 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갈등을 무한정 연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정치권의 속도전은 이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야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어요. 하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본회의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대한민국 사법사에 가장 뜨거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표가 붙었지만 그 속에는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는 날선 칼날이 숨어 있어요.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판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라고 보시나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팩트는 하나예요. 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합의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법치주의의 기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요.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어요. 3심 제도의 견고함이 유지될지 아니면 4심제라는 새로운 장막이 열릴지 전 국민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통장 잔고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강남 예식장식 때는 인당 9만 원을 넘어섰고 결혼식 한 번 치르는데 서울 평균 3,600만 원이 그냥 깨지거든요. 축복받아야 할 시작이 대출 걱정부터 되는 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특히 K스드메 업계의 관행은 예비 부부들을 정말 힘들게 해요. 내 얼굴이 찍힌 사진 원본을 봤는데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고 드레스 사진은 찍지도 못하게 맞거든요. 여기에 스태프 간식비 같은 명목 없는 비용까지 챙기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 구조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 예비 부부들은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약점 때문에 철저히 을이 돼요. 현장에서 예고 없이 추가되는 비용들에 당황하다 보면 예산은 이미 바닥나 있죠. 결혼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예요. 지역별 비용 격차도 정말 심각해요. 서울 강남 예식비면 지방에서는 집 한 채 전세 자금에 보탤 수 있을 정도니까요. 꽃장식 같은 선택 항목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하면서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결혼은 어느덧 감당하기 버거운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장벽은 식장 문을 나선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을 미루는 커플 10명 중 6명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거든요. 단순히 사랑만으로 시작하기에는 현실의 고비가 너무 많고 주변의 시선조차 차갑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우자의 가치관만큼이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중요해진 시대예요. 자선 지원 없이는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결혼이라는 결심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돼요. 심지어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져 저금리 대출에서 탈락하거나 청약 기회를 잃기 때문이죠.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자녀 계획은 더 큰 장벽이에요.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에서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은 청년들을 위축시키거든요. 특히 지방이나 보수적인 직장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 육아 부담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돼요.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는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여전히 현장의 청년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청년 고용 상황도 정말 불안해요.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질 뿐이에요. 집값 상승은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청년들에게 무작정 결혼을 권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교육비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사교육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끝없이 치솟고 있거든요. 아이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 경쟁의 도구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해요. 지방은 일자리가 부족해 소멸하고 수도권은 주거비에 치여 무너지는 불균형.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외부 인력을 들여오는 이민 정책도 결국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민 정책 논의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먼저 살만하다고 느끼는 게 우선이에요. 외부에서 사람을 찾기 전에 이 땅의 청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국가의 진짜 역할이니까요. 그래도 최근에는 거칠애보다 실속을 챙기는 현실적인 커플들이 늘고 있어요. 화려한 예식보다는 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함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경제적 시너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요즘 신혼부부들은 임장 데이트를 하며 현실적인 미래를 준비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공부하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인 제도예요. 정부도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예요.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해요. 특정 세대의 이익이 다른 세대의 기회를 뺏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죠.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해요. 결국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경제적 장벽 때문에 가로막혀서는 안 되잖아요. 스드메 갑질부터 주거 지옥까지 청년들이 마주한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의 결혼 문화나 제도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탄소 줄이자고 난리인데 혼자 석탄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최근 한국에 대규모 석탄을 팔기로 합의했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 적 없다며 당황하고 있는데 대체 트럼프는 왜 있지도 않은 합의를 사실처럼 말하며 우리를 압박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석탄을 그냥 석탄이라 부르지 않아요. 꼭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그러면서 오바마 시절부터 지켜온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단칼에 폐기해버렸어요. 과학적 근거 따윈 필요 없고 오직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만 살리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이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내 리더십 아래 미국은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에 한국 외교는 비상이 걸렸어요. 작년에 맺은 LNG 구매 약속에 슬쩍 석탄을 끼워 팔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거든요.
2040년까지 탈석탄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석탄 좀 사줘야겠다 몇 대놓고 뒤통수를 친 셈이죠. 여러분은 미국산 석탄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어요. AI 산업을 돌리려면 석탄이 필수라는데 최첨단 AI를 19세기 방식의 석탄으로 돌리겠다는 이 모순적인 발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이런 내 맘대로 외교는 스위스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관세 좀 낮춰달라고 간곡히 전화했더니 말투가 공격적이고 징징댄다는 이유로 관세를 30%에서 39%로 더 올려버렸어요. 국가 정책이 데이터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간의 거래일까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라는 스위스 정상의 호소가 트럼프에겐 짜증 섞인 소음으로 들렸나 봐요. 결국 자기 맘에 안 들면 우방이고 뭐고 즉각 징벌적 관세를 때리는 게 트럼프식 협상법이죠. 스위스산 시계와 의약품은 순식간에 가격 폭탄을 맞았고 전 세계 시장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도 한 달 안에 내 말 안 들으면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이미 항공모함 2척을 중동으로 보내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죠. 협상이 안 되면 곧바로 타격하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 트럼프는 정말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걸까요? 오죽하면 유럽연합에서는 트럼프를 세계 질서의 파괴자라고 공식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쌓아온 국제규칙을 다 부수고 있다는 비판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마을의 새 보안관이라 쓰니 내 방식대로 하라며 유럽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환경 규제를 없애서 아낀다는 1조 3천억 달러,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 그를 지지하는 거대 석유 자본과 석탄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든 말든 당장 내 지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게 트럼프에겐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수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할 거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덜 건강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과학자들의 경고를 사기라고 치부하며 귀를 닫아버린 트럼프.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지구의 미래가 저당 잡힌 기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트럼프가 석탄 안 사면 너희 반도체랑 자동차에 관세 40% 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위해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석탄을 사와야 할까요? 정말 정답이 없는 외통수에 걸린 기분이죠. 트럼프는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버는 돈은 다 우리 덕분이다 라며 으스대는 그의 속내는 결국 더 많은 양보를 내놓으라는 압박입니다. 석탄 수입 요구는 그 거대한 압박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도 석탄을 강제로 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군대 전력을 석탄으로 채워서 석탄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인데 시대의 역행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전 세계적 흐름을 혼재서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셈이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마저 트럼프의 협상력에 의문을 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지만 그 결과가 평화일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트럼프 본인만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럽 리더들은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자강론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너희가 우리 덕에 먹고 살면서 감히? 라는 태도로 응수하죠.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의 가치가 트럼프의 계산기 속에서 달러로만 환산되는 현실이 참 씁쓸해요.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손해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설령 그게 억지라도만이다. 이 독선적인 논리가 한국의 수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써 키워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의 기분 한 번에 휘청일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 스위스처럼 우리 대통령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관세를 올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협상,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마주한 가장 고통스러운 숙제입니다. 팩트보다는 기세를, 동맹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식 정글 경제가 시작됐어요. 정부는 일단 석탄 합의서를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나온 이상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구매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석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결국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화석 연료가 지배하고 미국이 관세로 호령하는 세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그의 발 아래서 무시당하고 있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무대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19세기 석탄 시대로 회귀하려는 트럼프와 21세기 친환경 미래를 지키려는 세계의 충돌,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가 말하는 석탄의 부활이 과연 미국의 서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예건해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팔려나가는 셈인데 이게 트럼프가 말한 위대한 미국의 민낯인가요? 일본과 인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과도 석탄 수출 계약을 마쳤다고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동맹국들을 마치 미국의 재고 상품을 처리해주는 단골 고객 정도로 취급하는 그의 아나무인격 태도에 전 세계 외교가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환경 규제 폐지는 단순히 석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더 싸게 팔겠다는 전략이죠.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던 우리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판을 갈아엎으라는 강요나 다름없어요. 트럼프 한 명 때문에 전 세계 산업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갖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큰 소리치지만 과연 환경 규제가 사라진 차라 정말 더 나은 차일까요? 당장 시동은 잘 걸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마실 공기는 점점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담보로 삼아 현재의 표심을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끝판왕 아닌가요? 트럼프의 막무가내 외교는 이제 나토 동맹까지 흔들고 있어요. 돈 안 내는 동맹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그의 발언에 유럽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죠. 한국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비슷한 압박을 받을 게 뻔한데 트럼프에게 동맹은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요?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린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 중립을 외치던 모범생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기후악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과 국가적 위신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더 무서운 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오늘 웃으며 합의했다고 해도 내일 아침 트위터 한 줄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스위스 사례처럼 단순히 상대방의 말투가 마음에 얹는다는 이유로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과 어떻게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럽은 미국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넨 안면회의에서 나온 파괴 중이라는 보고서는 트럼프에 대한 절망 그 자체였죠. 한국도 이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천수답 외교는 너무 위험합니다. 트럼프는 석탄을 쓸수록 돈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말하지만 그 돈은 결국 환경복구 비용으로 몇 배나 더 나갈 돈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팔아치는 행위죠. 전 세계 리더들이 이 미친 역주행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불도저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고심이 깊어요. 미국의 석탄을 사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안 쓰는 전략을 짜야 할지 아니면 아예 에너지 믹스 정책을 트럼프 입맛에 맞게 수정해야 할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인데 트럼프라는 변수 하나가 한국 경제의 모든 수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석탄은 가장 믿음직한 에너지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요? 재생에너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석탄에 집착하는 건 구석기 시대의 도락기가 가장 튼튼하다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된 노병의 집착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결국 우리는 트럼프가 던진 석탄 청구서를 받을 겁니다. 그 안에는 석탄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 환경에 대한 대가까지 적혀 있겠죠.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라는 이유로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삥을 뜯으려는 트럼프.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양아치식 연애분교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